한국 유조선만 전부 통과했습니다. 이란이 다른 나라 배는 다 막으면서 한국 배만 열어줬어요. 이게 뉴스로 떴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이란이 한국한테 호의를 베푸는구나. 혹은 한이란 관계가 개선되나 보다. 그런데 잠깐요. 이란은 방금 전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괴멸적인 타격을 받은 나라입니다. 혁명수비대 기지가 날아가고 방공망이 뚫리고 지역 내대리 세력들이 무력화됐어요. 그 나라가 갑자기 왜 한국 배만 통과시켰을까요? 이게 친절함일까요? 아니면 절박함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려고 합니다. 이란의 태도가 급변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대로 보면 이건 이란이 강해졌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이란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궁지 속에서 한국이 아주 특이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사실 이 구도는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예외를 허락할 때 그게 우정이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절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절박한 나라는 언제나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나라한테 문을 엽니다. 지금 이란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한국이 왜 그 위치에 있는지 세 가지 층위로 들여다볼게요. 이란이 어떤 타격을 받았는지, 왜 지금 당장 원유가 문제인지,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인지, 이 세 가지를 차례로 보고 나면 지금 한국 앞에 놓인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보일 겁니다. 이란이 받은 타격부터 짚어야 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났든 간에 이란은 이 교전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처음부터요. 군사력의 절대적 비대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억지력 체계가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능력, 페르시아만 일대에 촘촘하게 깔린 미사일 기지 네트워크,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로 이어지는 프록시 체계, 이게 이란이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전략 자산이에요. 직접 싸우지 않고도 지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전에서 이 체계가 집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이란 방공망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헤즈볼라는 지도부가 와해됐고, 하마스는 군사적으로 크게 약화됐고, 후티는 계속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이번 교전은 거기에 더 깊은 구멍을 냈어요. 이란 공군력은 원래부터 낙후돼 있고, 재래식 해군 전력도 미군 앞에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직접적인 전면전이 벌어진다면이라는 초반에 제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테헤란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전 직후 이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달러 환전이에요. 환전 가게 앞에 줄이 서고 리알화 가치가 떨어질 것을 직감한 사람들이 저축을 달러로 밖으로 나옵니다. 이란 사람들은 이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외부 충격이 오면 정부가 내부 긴축으로 대응한다는 걸. 연료 보조금이 끊기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공무원 월급이 밀리는 패턴을요. 2019년 연료 보조금 삭감 때 전국적 시위가 터진 것도,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태가 그렇게 커진 것도 결국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경제입니다. 총성이 멈춘 뒤에도 이란 사람들은 여전히 그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두들겨 맞은 나라가 왜 갑자기 조용해졌을까요? 왜 버티기도 아니고 반격도 아니고 한국 유조선을 통과시키는 쪽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층위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풀린 게 뭐냐? 원유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란 정부 예산에서 석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식 집계로도 40%를 웃돌아요. IMF 추산으로는 이란의 재정균형 유가, 그러니까 정부가 수지를 맞추려면 유가가 얼마여야 하는지가 배럴당 130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제재 때문에 실제로 받는 유가는 그보다 훨씬 낮아요. 중국에 팔 때는 국제 시세보다 20에서 30달러씩 할인해 줘야 합니다. 그게 이란이 제재 아래에서 원유를 팔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교전 기간 동안에는 이마저도 막혔습니다.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이 상황이 두세 달만 지속되면 이란 정부는 군인 월급을 못 줍니다. 혁명 수비대 예산이 묶이고 레바논과 예멘에 대한 자금 지원이 끊기고 식료품과 연료 보조금이 삭감돼요. 그러면 2019년보다 더 큰 내부 사태가 터집니다.
이란 정권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외부의 폭격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내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란 경제의 구조를 잠깐 들여다볼게요. 이란은 석유 외에 국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재 때문에 반도체도 첨단 기계도 금융 서비스도 막혀 있어요. 비석유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지만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주력은 여전히 원유입니다. 이란 정권이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사회계약의 핵심이 연료 보조금이에요. 가솔린과 천연가스를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싸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끊기면 민심이 흔들립니다. 2019년 11월 이란 정부가 연료 보조금을 갑자기 삭감했을 때 사흘 만에 전국 100개 도시에서 시위가 터졌습니다. 사망자가 수백 명이 나왔어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테헤란 정치 엘리트들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라크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2003년 이후 이라크 정부가 가장 먼저 한 게 석유 수출 재개였어요. 전쟁의 상처보다 수입이 막히는 게 정권 유지에 더 치명적이었거든요. 이란도 지금 그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전이 끝나고 이란이 가장 먼저 한 게 원유 수출 재개예요. 이건 경제적 판단이기 이전에 정치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에요. 숨을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층위가 등장해요. 숨을 쉬고 싶다고 다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란이 석유를 팔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시장을 보는 순간 현실이 보입니다. 시장이 없어요. 정확히는 이란 석유를 기다리는 시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란이 교전에 묶여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다른 산유국들은 빠르게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량을 늘렸고 아랍에미리트가 공급을 확대했고 이라크도 수출량을 유지했어요. 이란의 빈자리를 걔들이 다 메운 겁니다. 상하이 외곽의 정유시설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그 시설은 지난해에 사우디 아람코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란 원유가 갑자기 싸게 들어온다고 해도 기존 계약을 깨고 이란으로 돌아설 유인이 없어요. 계약 위약금이 있고 물류를 재조정해야 하고 무엇보다 미국 제재 위험을 새로 짊어져야 합니다. 인도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러시아 제재 이후 인도는 러시아산 우랄 원유를 대규모로 들여오고 있어요. 이미 공급선이 채워진 거예요. 이란이 야 신나게 이제 줄게 하고 나왔더니 주요 고객들이 야 우리 다 확보했어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중국이 이란 원유를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이란이 원하는 가격에 이란이 원하는 물량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원하는 가격에 중국이 허락하는 양만큼이에요. 이란으로서는 원하는 그림이 또 안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란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제재 아래 있는 국가가 원유를 팔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재를 무시하고 사줄 의향이 있는 나라 중국, 인도,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이란의 약점을 알고 있고 그 약점을 가격으로 반영해요. 이란은 배럴당 10달러, 많게는 30달러씩 할인해 줘야 팔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제재 예외 승인을 받은 나라. 이건 미국 행정부가 허락해 줘야 하고 허락해 주더라도 물량 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로 중 어느 쪽도 이란에게 협상 주도권을 주지 않아요. 원유를 팔 수는 있는데 제값에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손실분을 메우려면 더 많이 팔아야 하는데 더 많이 팔 시장이 없고 시장이 있어도 제재 때문에 접근이 막혀 있어요. 이 순환 안에 이란이 갇혀 있습니다. 이란의 가장 큰 딜레마가 여기 있어요. 팔아야 살 수 있는데 살 사람이 없다. 아니면 살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협상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란에게 남은 고객이 누구냐는 거예요. 미국 제재를 직접 받지 않으면서 이란 원유를 실질적으로 소화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은 논외입니다. 일본은 미국 눈치를 봐야 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요. 인도와 중국은 이미 협상력이 이란을 압도하는 위치에 있고 터키는 자체 에너지 외교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다 걸러내면 이란 입장에서 그나마 대화가 가능한 상대로 남는 곳 가운데 한국이 들어와요. 한국은 2010년대 이란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었습니다. 2018년 미국이 이란 핵합의 JCPOA를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기 전까지는 한국은 이란 원유를 연간 수억 달러 규모로 수입했어요. 그 경험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를 처리할 설비를 갖추고 있고 결제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당시 구축된 인프라와 채널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란 원유는 중지류 계열입니다. 유황 함량이 높고 비중이 무거워요. 아무 정유소나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대형 정유사들은 수년간 이란산 원유를 처리하면서 설비를 그에 맞게 최적화해 놨습니다. 다른 산지 원유로 대체하면 정제 마진이 달라지고 추가 설비 조정이 필요해요. 이란 원유를 다시 들여올 수 있다면 그게 단순한 가격 할인 이상의 실질적 가치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에너지 공급 다변화에 목말라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렸고 홍해 후티 사태로 수에즈운하 통과 비용이 급등했고 중동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뛰어요. 한국이 에너지 한 군데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공급선을 지도에 그려보면 대부분의 원유가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오고 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구조를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 셰일 오일은 거리와 물류 비용이 발목을 잡고 서아프리카 원유는 안정성이 불확실하고 캐나다는 대서양 파이프라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중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중동의 중심에 이란이라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통과시킨 건 이래서요.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남은 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이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역사에서 일하는 이런 상황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1988년 이라크 전쟁이 끝났을 때예요. 8년간의 전쟁으로 이란 경제는 황폐해졌고 호메이니는 독배를 마시는 것 같다고 했지만 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란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란이 석유를 팔러 나왔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이미 전쟁 기간 동안 늘려놓은 생산량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10년 가까이 시장 점유율 회복에 시간을 써야 했어요. 살아남았지만 빈자리는 이미 남들이 채운 뒤였습니다. 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생존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이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도 40년 넘게 버텨왔습니다. 1980년대 전쟁, 1990년대 제재, 2000년대 핵위기, 2019년 최대 압박 다 견뎌냈어요. 지금도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이 분석의 전제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요. 살아남은 뒤에 팔 것이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이란의 진짜 위기는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경제적 고립 속에서 시장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란이 지금 한국 유조선을 통과시키는 게 이란이 원하는 그림으로 이어지는지도 사실 불확실합니다. 이란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원유 수출 경로예요. 그런데 그게 실현되려면 미국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국제 핵 협상이 재개돼야 하고 제재 구조가 변해야 합니다. 한국 유조선 하나 통과시키는 걸로 그 구조가 바뀌지는 않아요. 이란이 한국한테 문을 연 건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을 찾는 거예요. 한국을 지렛대로 쓰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 상황을 이란의 선의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란한테 한국은 수단이에요. 한국한테 일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호르무즈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60% 이상을 중동 걸프 지역에 의존해요. 그 원유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병목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옵니다. 에너지 가격 충격, 제조업 타격, 수출 물류 차질까지 연쇄로 이어져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2019년 호르무즈 긴장이 고조됐을 때 한국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을 놓고 외교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은 협력을 요청했고 이란은 경고했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어요. 지금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통과시킨다는 건 역설적으로 한국이 이 지정학적 압박에서 잠깐 숨구멍을 얻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란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동안에는 최소한 호르무즈에서 한국 배를 막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 창이
얼마나 열려 있을지 모르지만 이 창이 열려 있는 동안 한국이 뭘 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에너지 다변화 측면에서 보면 이란은 한국에게 실제로 의미 있는 선택지입니다. 매장량 세계 4위, 확인 매장량만 1, 580억 배럴이에요. 제재가 완화되거나 예외 조항이 생기면 이란은 한국 입장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동 내 공급선을 다양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카드입니다. 단기 기회가 아니라 중장기 에너지 전략의 문제예요. 그리고 더 긴 안목으로 보면 이란이 국제사회에 다시 편입되는 과정이 시작된다면, 핵 협상이 재개되고 제재가 단계적으로 풀린다면 한국은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을 것인지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이란 재건과 산업화에는 상당한 규모의 인프라, 정유, 화학, 건설 수요가 따라옵니다. 2015년 JCPOA 타결 직후 유럽 기업들이 이란에 빠르게 들어간 것처럼 창이 열리면 먼저 들어간 쪽이 유리해요.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란이 한국과의 관계를 재개하고 싶은 데는 원유 수출 말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란은 한국에 동결된 자산이 있어요. 제재 이전 원유 수출 대금이 한국 은행 계좌에 묶여 있었는데 그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동결 자산 문제가 2011년에 한국 선박 한세마야가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됐을 때 불거진 배경이기도 해요.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빚쟁이에요. 원유도 사줘야 하고 묶인 돈도 풀어줘야 하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 한국 유조선을 통과시키는 건 이란 입장에서는 투자에 가까워요.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그 돈도 풀릴 테니까요. 이게 복잡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사고 싶고 이란은 돈을 돌려받고 싶고 미국은 이란을 계속 압박하고 싶고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호르무즈 해협 앞에서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한 가지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이 문의 열쇠는 아직 워싱턴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 기업이란 원유를 대규모로 사들이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 500개의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18년에 한국이란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했던 것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이 이란 유조선 통과를 반긴다고 해서 원유 수입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워싱턴과의 사전 조율 혹은 제재 면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한국 에너지 외교의 구조적 딜레마예요. 문은 열렸는데 들어가려면 허락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좁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그 공간마저 사라져요. 미국이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나도 기름값만 떨어지면 관심도 없을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분석이에요. 미국 유권자들한테 중동 전쟁의 결과는 주유소 가격표로 환산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적당히 원유를 시장에 풀고 유가가 안정되면 워싱턴의 대이란 정책도 유연해질 여지가 생깁니다. 그 틈을 한국 외교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에요. 이 구도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포지션은 뭘까요? 미국한테는 우리가 이란을 통해 중동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란한테는 동결 자산 해제와 원유 수입 재개를 패키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면서 동시에 미국 제재를 절대 위반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겁니다. 외줄 타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중간 규모 국가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한국은 이 게임을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1990년대 대중국 수교, 2000년대 대북 경협에서 이미 이런 줄타기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이란이 열어준 문 앞에 서서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 건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준비가 우리에게 있는지, 이건 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에너지 지정학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이란의 절박함을 활용하면서도 호르무즈가 다시 닫히는 날을 대비하면서도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게 지금 한국이 놓인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란이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원유가 막히면 정권이 흔들리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의도했든 아니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정학이 만들어준 자리예요. 한국이 뭔가를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구조가 한국을 그 자리에 밀어넣은 겁니다. 이라는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이 한국을 위해 열린 게 아니라는 것도, 그 문이 언제든 다시 닫힐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 그게 지금 한국 에너지 외교의 현주소입니다.